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7강 강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요. 지금 제가 하는 스터디 강의에 여러분 욕심내시면 안 되고 조금씩 따라오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예, 한 문제 한 문제 이 기출 질문은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상법 총칙하고 상행위가 다 끝났어요. 물론 기출 문제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다 다뤄봤어요. 다뤄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법을 들어가서 또 회사법을 좀 한번 달려서 한번 끝을 내봐야 되겠죠. 회사법이 끝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법에 대한 기출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오음수표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양이 작으니까요. 자, 회사법 들어가는데 회사법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그 주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서 이해해 나가시면 또 금방 우리가 또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범위를 보면 요 그림은 항상 표는 그죠?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민법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상법은 특별법이고 상법이 없는 것은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면서 민법이 함께 상법과 같이 머릿속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법이라는 건요. 사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칙을 끝났고 총칙에서는 중요한 거는 상인이라고 그랬죠. 주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인 어떤 법률 관계가 적용되기 위해서 주체, 대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대상, 법률 대상인데 곧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법률 행위 중에서 상행위가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체, 대상을 우리 공부한 것입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상인 중에서 이 법인인 상인 알겠죠? 이 법인인 상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 법인 중에 대표적인 게 회사죠. 회사 그죠?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인 상인이 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회사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요. 물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인 보험회사, 보험이라는 어떤 에, 보험이라는 상행위죠. 이 상행위를 하는 이 법인인 형태의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보험법이에요. 뭐 해상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음수표법은 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또 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법에 대한 또 특별법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회사 들어가 볼게요. 회사는 큰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법의 통칙입니다. 이 통칙 부분에 우리가 건져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인데 사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여기서는 나올 게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고 전체적으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구조를 좀 알고 있고 그 내부적 시스템, 외부적 시스템의 좀 특징적인 것만 잘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은 중요한 건 뭐죠? 주식회사죠. 그죠? 이 주식회사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한회사도 주식회사만 알면 차이가 나는 내용만 조금 알고 있는데 사실 시험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주식회사에 초점 맞추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기본 틀 묻는 건 어때요? 주식회사와 다른 어떤 그런 기본 틀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법의 통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회사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인데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회사의 의의, 이 회사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죠. 사실은 원래는 회사의 의의는 이제 이게 이 법인 형태이고 그리고 또 이 법인 형태와 관련해서 어, 1인 회사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개념과 관련해서 쟁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인 회사 문제가 검토되고요.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한 그죠? 예, 법인격을 만약에 남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 여기 개념과 관련해서 나오는 하나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 과정은 이제 전 회사, 5개 회사의 설립 과정과 전체적인 틀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설립 과정은 각자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설립 과정에서는 한 명의 사업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립 과정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다 되는 것이고요. 설립 과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만 5가지 과정을 명확하게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과정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검토를 하고 주식회사에 가서 설립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통치계에서는요, 회사의 구조조정, 뭐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조직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치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뒤쪽에 각각의 회사에서 회사법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앞쪽으로 전부 다 제가 몰아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제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서 웬만큼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서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출된 내용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이 된다. 이게 좀 문제들은요. 그 다음에 해산명령 판결, 계속 청산인데 이거는 회사가 이제 에, 해산되어 가는 과정, 그죠? 그리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청산을 거쳐서 이제 회사가 소멸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쪽에서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회사가 설립해서 소멸되는 것까지의 내용들이 통칙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개별적인 회사들을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보면 한 명 회사 설립 과정은 이미 앞서 설명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사원의 입사, 퇴사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한책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한책임회사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회사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주식회사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보면 우리 처음 들어가니까 전체를 한번 구조를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 숲을 한번 봐보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푼다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주식회사에서는 크게요. 설립이 문제가 되죠. 주식 문제되죠. 기간이 문제되죠. 사실 이 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립 과정, 그 다음에 주식, 그죠? 발행이라든지 주식 개념이라든지 주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인 형태고 회사를 지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죠. 그게 회사의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라든지 이사, 그죠? 감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 정관 변경, 자본 감소, 회계, 사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주 발행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하고요. 그리고 회계 부분도 의미가 있고 사채 부분도 특수 사채가 있어요. 전환 사채라든지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회사법 통칙 중에서 회사의 의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의의를 다 살펴본다는 뜻은 아니고 의의에서 나온 그런 어떤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그죠? 선택형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명회사에 한 문제 내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뽑아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 보면 당황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사실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인데 그것이 전체 구조가 안 잡히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제가 회사법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변시 2회 나왔던 건데 2013년에 나왔던 거군요. 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회사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물어본다는 뜻이죠. 일단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는 회사에 있는 돈으로 회사의 채무를 전부 다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해서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됐죠. 요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항상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사실은 인적회사거든요. 인적회사지만 물론 합자회사가요. 한명회사의 것을 거의 다 준용합니다. 준용하지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똑같으면 안 되니까. 한명회사는 그 사원들이 전부 무한책임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함께 존재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두리뭉실 묶어서 합자해서 한명회사가 거의 동일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한명회사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합자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해서 회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돼요. 유한책임 사원은 책임이 유한하고요. 그렇지만 물론 직접 책임을 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건데, 자, 보시면, 해설을 잘 보십니다. 한 명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완주할 수 없을 때, 각사원이라 할 때 이 각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연대해서 함께 다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 회사에서도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 합자에서도 회사도 무한책임 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끼리 묶어버리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별도로 뽑아내야 돼요.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합자회사 유한책임 사원은 자기가 출자한 만큼 책임지는데 사실 출자를 다 해버리면 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0억을 출자한다 해놓고 출자하고 자기는 유한 책임지겠다 해놓고 5억밖에 출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5억은 아직 출자가 덜 된 부분이잖아요. 이 덜 된 부분, 알겠죠? 덜 된 부분을 한도로 해서 독립적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회사 채권자는 직접적으로 그 유한 책임 사원에게 그 한도에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이면서 우리 한명회사나 합체회사는 직접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다른 점이에요. 같은 유한 책임 사원이지만 달라요. 주식회사, 물적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 책임 사원은 어떻죠? 간접 책임이죠. 간접 책임이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출자에서 이미 유한 책임 사원은 달라지는 거죠. 출자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구조를 모르면 항상 문제 나오면 이 부분 이제 틀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쉬운 부분인데 한명회사는 주로 이제 소규모 회사죠. 그죠? 인연공장이라든지 친구나 가족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명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원들,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적 회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대외적 관계에서 KB금고하고 만약 자금 대출했다라든지 또 만약 인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대표할 때 다시 말해서 인형 거래를 할 때 이 거래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여기서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각자가 대표합니다. 왜?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K빙국가 자금 대출에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A, B, C에게 전부 다 직접적으로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C에게 바로 돈 달라 할 수 있고 B에게 바로 돈 달라 할 수 있고 A에게 바로 돈 달라 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연대 책임입니다. 알겠죠?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ABC가 연대에서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이고 연대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책임 관계를 검토해 보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외부 관계를 따져볼 때 회사 대표는 당연직 지명대표,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당연직 대표는 무한책임 사원이 당연히 된다는 얘기고요. 사원 책임은 무한히 책임을 지고 연대 책임집니다. 이 연대 책임은 회사와 연대 책임진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A, B, C 사원들끼리 연대 책임진다는 거죠. 회사와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접 책임이다 이 말은 회사 채권자가 직접 C에게, 직접 B에게, 직접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직접 책임인 것이죠. 됐죠? 그럼 합자 해설 한번 가볼까요? 합자 해설은 어떻습니까? 어, 유한 책임 사원하고 무한 책임 사원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러면 회사 채권자한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할 거냐 부분인데, 이때도 여기는 무한 책임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 책임 사원이 직접 운영하고 대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사 채권자인 KB금고가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ABC에게 전부 직접 책임, 이거 지접이 아니군요. 직접 책임이에요. 직접 책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추궁할 수 있어요. 근데 유한책임 사원에도 직접 책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 B, C는 연대 책임집니다. 연대 책임지고, 연대 책임지고, 직접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A, B, C 연대 책임은 똑같아요. 그리고 A, B, C에게 직접 책임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유한책임 사원은 연대 책임지는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회사 대표는 무한책임 사원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유한책임 사원은 어떠한 경우도 회사를 대표하거나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원의 책임은 무한책임 사원은 무한 연대 직접 책임이죠. 여기가 다르죠. 뭐예요? 전액 책임져. 전액 직접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유한책임 사원은 유한 책임이고 연대하고, 그리고 직접은 똑같지만 어디에? 미출자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책임지는 거죠. 다른 점이에요. 이런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포인트 알겠죠? 이게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다른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니다. 2번 가보시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요. 사원은 정관 규정으로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 있지만, 주식회사 경우는요. 정관으로요.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가능해요. 정관으로 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있지만,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원의 동의가 들어가고, 그죠? 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부분이죠. 그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상법의 556조에 가면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데,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는요. 주식은 타인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행하는 주식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주주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양도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차이점이고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을 잘 물어본 지문이었습니다. 알겠죠? 앞에 거도 그렇고요.
그래서 3번 가보시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당시에 사원이 한 명 있어도 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내부관계에 관해서 한 명 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거죠. 유한책임회사는 1인 회사가 인정되는 회사입니다. 예,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요. 1인 회사를 아예 인정합니다. 유한회사도 가보면요. 예, 2인 이상의 발기를 요구한다든지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이 없어요. 만약 해산 사유도 어때요? 사원이 없을 때, 사원이 없을 때, 사원이 없을 때 해산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다는 뜻이죠. 이게 1인 회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한 명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인 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1인 회사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서 우리 이제 상법 이제 169조의 회사의 개념에서 사단성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단법이라 회사라는 것은 영리성을 갖는 사단법인이라고 이렇게 법 조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사단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법 규정에 의해서 1인 회사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명 회사와 합자 회사는 아예 성립할 때도 2명을 요구하고 존속 요건도 2명을 요구하고 2인 이상의 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회사를 인정합니다. 이걸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아예 조문상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요. 성립할 때도 2인 이상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존속 있죠. 계속 존속할 때도 2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1인 회사가 1인만 되고 사원이 1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산 사유가 돼버려요. 알겠죠? 그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1인 회사를 인정하는 이 쟁점 이유는 뭘까요? 1인 주식회사, 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회사의 조직이 필요하겠죠. 1인 회사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다 필요한데 1인 회사의 주주총회, 다시 말해 회사의 단체법적 요소들이 1인 회사에 적용될 건가 말 건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 명이 있어야 돼, 여러 명이 있다는 걸 전제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인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되는 것인데 우리 이 법리는 어때요? 1인 회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복수 사원을 전제하는 상법상 제도를 1인 회사에서는 적용할 것이가 문제인데 1인 회사를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완화시켜 줍니다. 1인 회사도 주총회가 생략된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사원총회 그죠? 이런 것도 뭐냐? 완화시켜 준다는 뜻이죠. 알겠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넘어가서 4번 가보시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사원 중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는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주 또는 사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아예 나와 있어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보면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하여야 한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것도 구조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요. 이렇게 유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이 있고 이 업무 집행자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업무 집행자는 사원 또는 외부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출자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한책임회사를 인정하는 이유가 외부 감사 제도가 없다는 거, 경영 상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회사 측에서는 유리합니다. 자기의 내부 사정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회사들도 많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회사가요. 아예 조직 변경을 해서 어디로? 유한책임회사로 바뀌어 갑니다. 편법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내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제도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식회사가 유한 책임회사로 바꾸더라도, 그죠? 예,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벌써 시간이 많이 이번에 오늘 좀 많이 시간이 들었네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시간이 있다면 뭐 기본 강의라든 다른 한데 할 땐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제한이 없어요. 없죠. 없지만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 된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아느냐 문제인데 유한회사도 자본금 제한 제도가 없습니다. 알겠죠? 아주 쉽죠,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통합적인 문제가 나올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최저 자본금 한계가 없다. 알겠죠? 다만 액면 주식은 금액이 100원 이상이에요. 주식, 주식은 100원짜리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유한회사도 주식이란 그런 그 표현하는 건 없지만 출자, 한 구자, 2구자, 3구자 이렇게 한 구자, 구자별로 이렇게 출자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자의 기준이 100원 이상입니다. 한 구자가. 알겠죠?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회사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때 시험에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여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아주 중요한 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